엄마, 이게 뭐야? 장난쳐? 명절 아침상에 컵라면이라니 말이 돼? 아들의 고함이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왜 말이 안 되니? 올해 명절은 간단히 먹자꾸나. 저는 조용히 끓는 물을 컵라면에 부으며 말했죠. 지난 수년간 당연한 듯 밥을 얻어먹고 외식할 때마다 어떻게든 밥값을 내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대며 도망가던 아들과 며느리. 돌이켜보니 저의 따뜻한 밥상이 그들을 버르장머리 없는 기생충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진짜 세상의 맛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컵라면 국물처럼 혀가 데일 만큼 뜨거운 맛을. 안녕하세요. 저는 손맛이 기가 막힌 72살 김순옥이라고 해요. 음식 솜씨가 좋아 가족들이 제 맛있는 밥 먹으며 행복해하는 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의 자부심이었던 밥 한 끼 때문에 가족이 서로 갈라질 뻔한 어이없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놈의 끼니가 뭔지 물고 뜯고 싸우다 간신히 저의 자리를 찾아온 돌아온 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은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전을 부치거나 나무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동네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 4개를 덩그러니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마치 경고라도 하듯 시뻘건 뚜껑이 달린 컵라면 4개가 식탁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 박춘배는 그 광경을 보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여보, 이게 다 뭐야?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컵라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보면 몰라. 오늘 우리 집 명절 음식이야. 올해는 그냥 이걸로 간단하게 먹자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냉장고에서 찬 생수를 꺼내며 태연하게 대꾸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이나 제 얼굴과 컵라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무거운 한숨과 함께 제 옆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입은 굳게 닫고 있었지만 남편의 그 깊은 눈빛은 이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귀에 익은 아들 성민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며느리 지선이도 익숙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지선이는 명절 아침에 어색한 공기도 모른 채 그저 해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성민이와 지선이는 거실을 가로질러 곧장 식탁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식탁 위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우뚝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이게 지금 뭐예요? 지선이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컵라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설날 음식이지 뭐니? 어서들 앉아서 같이 먹자. 저는 이미 물이 끓기 시작한 주전자를 들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성민이는 그런 저를 뚫어질 듯이 쳐다보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명절 아침상에 컵라면이라니 말이 돼? 올해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기로 했어. 시끄럽고 앉기나 해. 저는 끓는 물을 주저없이 컵라면마다 가득 부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매콤한 라면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죠. 성민이와 지선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농담이시죠? 네. 제발 농담이라고 말해주세요. 지선이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애원하듯 물었어요. 농담 아니야. 어서 앉아서 먹어. 저는 나무젓가락 4개를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남편이었어요.
말없이 컵라면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남편의 얼굴 위로 확 피어올랐습니다. 앉아라, 성민아. 내 엄마 고집 알잖냐. 나지막한 말에 성민이는 마지못해 의자를 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선이도 그런 성민이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죠. 텅 빈 식탁 위에는 달랑 컵라면 4개만 놓여 있었어요. 흔한 김치 한 접시나 깍두기 한 그릇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4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조촐하고 기이한 명절 상차림이었죠. 성민이는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반복하며 안절부절 못했고 지선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컵라면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꾸역꾸역 면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으며 재촉했습니다. 얼른 먹어. 성민이는 그제야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어 면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저 역시 말없이 면을 한 입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고 후루룩 후루룩 면을 삼키는 소리만이 조용히 부엌을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지선이는 겨우 두세 젓가락을 뜨는가 싶더니 이내 젓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다 먹었습니다. 벌써? 겨우 몇 젓가락 뜨지도 않았잖니. 더 먹어라. 아니요, 배불러요. 속이 안 좋아서요. 지선이는 싸늘하게 대꾸하며 소파에 던져두었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성민이도 허겁지겁 남은 면을 입에 우겨넣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우리 그만 가볼게. 성민이는 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건네던 용돈 봉투였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지선이는 쌀쌀맞게 인사를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성민이도 그런 지선이의 뒤를 황급히 따랐죠. 성민아, 지선아, 조심해서 가거라. 남편이 뒤늦게 소리쳤지만 아들 내외에게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현관문이 쾅 하고 세차게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남겨진 컵라면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성민이와 지선이의 컵라면은 반도 줄지 않은 채 불어가고 있었죠. 아직도 모락모락 희미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이제 어쩌려고 그래. 애들 저렇게 화가 나서 갔는데. 됐어. 당신도 봤잖아. 저놈들 버릇 이번 기회에 단단히 고쳐놔야 해. 저는 남은 컵라면 그릇을 치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성민이가 던져놓고 간 흰 봉투가 눈에 들어왔죠.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하며 고맙게 받았을 봉투였지만 오늘따라 그 봉투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 컵라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아주 길고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희 집은 아들 내외에게 당연한 쉼터이자 공짜 식당이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성민이와 지선이는 의뢰 저희 집을 찾아왔죠. 엄마, 나 배고파 죽겠네. 뭐 먹을 거 없어? 성민이는 집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식탁에 앉았죠. 지선이는 들고 온 쇼핑백들을 거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내려놓고는 손을 툭툭 털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식사 준비 다 되셨어요? 응, 거의 다 됐다. 어서 손 씻고 와.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에 잡채, 각종 전과 나물, 그리고 뜨끈한 국까지 주말마다 제가 정성스레 차려낸 밥상이었죠. 성민이는 밥상에 앉자마자 회사에서 있었던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아, 진짜 그 김 팀장, 사람을 아주 못살게 굴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냐고.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지.
그래도 어쩌겠냐. 참고 다녀야지. 남편 춘배가 아들을 달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속도 모르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요즘 회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성민이는 도리어 아버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지선이는 그저 말없이 반찬만 깨작거리며 먹고 있었어요. 지선아, 입에 안 맞니? 이거 더 먹어봐라. 제가 지선이의 밥그릇 위로 반찬을 더 얹어 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지선이는 고개만 까딱하며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그 무심한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성민이는 소파에 큰 대자로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봤고 지선이는 거실 바닥에 쇼핑한 물건들을 잔뜩 펼쳐놓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가방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신상인데 마지막 남은 거 제가 딱 샀어요. 그래, 예쁘구나. 지선이는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새로 산 옷이며 가방, 화장품들이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도 샀냐? 호호, 오늘 운이 좋았어요. 세일을 많이 해서요. 지선이는 그저 해맑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옷과 가방들의 가격표를 보고 있자니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성민이는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죠. 엄마, 우리 저녁은 밖에서 사 먹을까? 그래, 뭐 먹고 싶은데? 오랜만에 소고기 먹으러 가자. 지선이가 고기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네. 결국 저희 네 식구는 동네에서 가장 비싼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성민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비싼 부위만 골라 마구 시켰어요. 사장님, 여기 꽃등심 3인분에 육회도 하나 주세요. 지선아, 더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래, 아들. 이왕 먹는 거 배부르게 많이 먹어라. 남편은 그런 아들의 모습이 그저 흐뭇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기가 한 접시, 두 접시, 쉴 새 없이 식탁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계산을 해야 할 시간이 되면 성민이는 늘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했습니다. 내 지갑이 어디 갔지? 아, 이런. 차에다 놓고 내렸나 봐. 어머, 나도 카드 지갑을 집에 두고 왔네. 어떡하지? 지선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결국 남편이 말없이 지갑을 꺼내 들었죠. 됐다. 내가 낼게. 아이고, 아버지.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꼭 살게요. 성민이는 능청스럽게 말하며 아버지가 내민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어야 말이죠. 김장철이 되면 제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백 포기의 배추를 절이고 산더미 같은 양념을 만들고 그걸 또 일일이 버무려 김치를 담그는 일은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된 노동이었죠. 성민이와 지선이는 김장을 다 끝낸 바로 다음 날에야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김장 다 하셨어요? 아이고, 힘드셨겠다. 응, 어제 겨우 다 끝냈다. 와, 마침 잘 됐다. 저희 집 김치 다 떨어졌는데 큰 김치통으로 좀 가져가도 될까요? 지선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저기 있으니 가져가거라. 저는 창고에서 가장 큰 김치통 2개를 꺼내 주었습니다. 지선이는 무거운 김치통을 번쩍 들고 나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인사말도 없었죠. 아이고, 허리는 괜찮아? 내가 와서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들 성민이가 뒤늦게 미안한 척 물었습니다. 괜찮다, 뭘. 저는 끊어질 듯한 허리를 주무르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밤새 욱신거리는 허리 때문에 며칠간 잠을 설칠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어느덧 설 연휴 전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 갔죠. 단골 정육점 앞에 서자 사장님이 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순옥 씨 왔어? 명절이라 또 고기 많이 사가야겠네. 네, 사장님. 갈비 좀 좋은 걸로 주세요. 아들네 식구들 오나 보네? 네, 그럼요. 쯧쯧. 명절마다 고생이 많아. 자식들이 좀 도와주면 어디 덧나나. 사장님은 고기를 썰어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덤이라며 고기를 한 움큼 더 얹어주었죠. 이건 서비스야. 힘내라고 주는 거니까 그냥 가져가. 아니에요, 사장님.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그냥 가져가요. 사장님의 그 안쓰럽다는 눈빛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깊숙이 박혔습니다. 저는 무거운 고기 꾸러미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아파트 계단을 한 칸 오를 때마다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만 한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가만히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설날 아침에는 절대로 음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와 한바탕 하고 난 후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한창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쿵쾅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엄마, 성민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들어도 단단히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제가 마른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가니 그곳에는 성민이와 지선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잔뜩 날이 선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갑자기 왜들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명절날 그게 대체 무슨 짓이었어요? 성민이가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가 말이냐? 컵라면이요. 세상에 어느 집에서 명절에 며느리한테 컵라면을 내놓냐고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간편하고 좋지 않니? 저는 일부러 팔짱을 끼고 태연하게 대꾸했어요. 그때 옆에 서 있던 지선이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사과? 내가 너희한테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어디 가서 명절에 이런 대접 받았다고 말도 못해요, 정말. 지선이가 억울하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창피해? 지금 너희가 창피하다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나 있어? 그럼 너희는 이 집에서 우리한테 한 짓은 창피하지도 않니? 엄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너희가 우리를 부모라고 생각은 하고 사는 거냐고 묻는 거야. 돌려서 얘기하니까 알아듣기 어렵니다.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나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말들이 용암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주말마다 득달같이 달려와서 차려주는 밥상 다 받아먹고 외식할 때마다 돈 한 푼 안 내고 힘들게 담근 김장김치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바리바리 싸들고 가고 여기가 너희들 공짜 식당이야? 아니면 돈 나오는 은행이냐고.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입 닥쳐. 아직 내 할 말 안 끝났어. 저는 성민이의 말을 매몰차게 잘라냈습니다. 김장할 때 내 허리가 끊어지도록 수고하는 건 알지도 못하지? 너희는 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다 끝난 다음 날에 와서 김치통만 쏙 들고 갔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어? 안 했잖아. 어머님이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이라도 하셨어요? 지선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뭐라고? 요즘 시대는 다들 이렇게 살아요. 부모가 자식 좀 도와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러세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선이의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해? 그게 당연하다고? 네, 당연하죠. 제 친구들 시부모님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던데요. 그런데 저희는 고작 밥 몇 끼 얻어먹은 게 다잖아요. 지선이는 턱을 꼿꼿이 치켜 세우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야, 지선아. 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성민이가 당황해서 지선이의 팔을 잡아챘어요. 왜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지선이는 성민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래, 평소에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제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엄마, 제발 좀 진정해. 응? 성민이가 제 팔을 잡아 끌며 달래려 했습니다. 이 손 안 놔. 저는 성민이의 손을 미친 듯이 뿌리쳤습니다. 외식할 때마다 지갑 안 가져왔다. 카드를 두고 왔다. 그게 어디 한두 번이었어야지. 우리더러 계산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엄마, 그건 정말 깜빡해서. 시끄러워. 이젠 네 거짓말 듣기도 싫다. 너희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물건 잔뜩 산 날은 꼭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오더라. 왜? 돈 다 쓰고 나니 밥 사 먹긴 아깝고 배는 고프니까 우리한테 와서 얻어먹으려고 그랬던 거지. 제 목소리가 터져 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하고 뜨거웠죠. 어머님,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지선이도 지지 않고 악을 썼습니다. 내가 지나쳐? 아니, 너희가 우리한테 한 짓이 더 지나쳐. 바로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남편 춘배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성민이를 그저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성민이가 구원자라도 만난 듯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엄마 좀 말려주세요. 이게 대체 무슨 망신이에요? 그만해라, 성민아. 남편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까지 지금 엄마 편 드시는 거예요? 편이 어디 있겠니? 그냥 네 엄마 말이 다 맞다. 남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까지 어떻게? 성민이가 말끝을 흐리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지쳤다. 너희 눈치 보고 너희 돈 대주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구나. 남편은 성민이의 어깨에 올렸던 손을 힘없이 내렸습니다. 됐어요. 더럽고 치사한 시댁,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지선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오지 마라. 너희 없어도 우리 둘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두고 보세요. 오늘 이렇게 하신 거 반드시 후회하게 될 테니까. 지선이가 소파에 던져두었던 가방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가요, 여보. 엄마. 성민이가 저를 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가라. 너도 네 마누라 따라가. 저는 아들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성민이는 입술을 잘근 깨물더니 이내 매정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좋아요. 다시는 안 와요. 정말로. 성민이는 지선이를 따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쾅! 현관문이 세차게 닫히고 순식간에 집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응.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한 구멍이 생긴 것처럼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침묵은 너무나도 깊고 서늘했죠. 남편은 마치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도 입을 열지 않았고 저 역시 아무 말도 걸지 않았어요. 적막한 식탁 위에는 오직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주섬주섬 겉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어디가? 제가 물었습니다. 낚시. 그저 짧게 대답하고는 문을 닫고 나간 후 저녁 때가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8시가 훌쩍 넘어서야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왔죠. 밥은 먹었어? 응. 남편은 대꾸하는 둥 마는 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빈 낚싯대만이 현관 구석에 외롭게 세워져 있었죠.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춘배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가 저녁 늦게야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일부러 피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저를 원망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아들 성민이를 그렇게 모질게 내쫓았기 때문에 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며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띵동 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호가 나야. 영숙이. 오랜 친구 영숙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아, 어서 와. 얼굴이 이게 뭐야? 하도 연락이 없어 와봤더니 아주 반쪽이 됐네. 무슨 일 있어? 영숙이는 제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괜찮기는 개뿔. 어서 털어놔봐. 네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저는 결국 영숙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설날의 컵라면 사건부터 성민이 내외와 크게 다툰 이야기까지 전부 다 말이죠. 영숙이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영숙이는 제 등을 손바닥으로 탁 하고 힘껏 쳤습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김순옥. 정말 내가 잘한 걸까? 그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한 거지. 언제까지 자식들 뒤치다꺼리만 하고 살 거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하지만은 무슨 놈의 하지만. 자식이라고 부모 속을 그렇게 썩여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절대 안 되지. 순호가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 너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영숙이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없어? 글쎄, 잘 모르겠네. 너 음식 솜씨 좋잖아. 그 손맛으로 반찬 만들어서 팔아보는 건 어때? 뭐라고? 내가 반찬을 팔아? 그래. 내 가게 옆에 작은 공간이 하나 비어 있어. 거기서 한번 시작해봐. 영숙이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못해. 장사 같은 건 해본 적도 없는데. 저는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왜 못해? 네 음식 맛있는 건 내가 보장하잖아.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일단 한번 해보라니까.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을걸? 영숙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야. 그냥 한번 천천히 생각해봐. 영숙이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마음 바뀌면 나한테 와.
내 가게 문은 너한테 항상 열려 있을 테니까. 영숙이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라니. 이 나이에 제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아주 작은 것이 꿈틀거리는 것만 같았어요. 마치 꺼져가던 아궁이 속에 다시 피어나는 작은 불씨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불씨를 끄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작은 불씨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좀처럼 쉽게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 난리를 치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저희 집 현관 앞에 웬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얼굴은 바로 며느리 지선이의 친정엄마였죠. 지선이 엄마는 값비싼 옷으로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막 미용실에 다녀온 듯 곱게 매만져져 있었죠. 아니, 사부인.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쩐 일이냐고요? 그건 사돈이 더 잘 아실 텐데. 사부인은 시작부터 날카롭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 기세에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멀쩡한 우리 지선이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명절에 며느리한테 컵라면을 내놓으셨다면서요?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에요? 사부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그건 세상에 우리 지선이가 얼마나 착하고 순한 애인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게 키운 애란 말이에요. 사부인은 성큼성큼 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저는 위압감에 저도 모르게 장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안 들어가요. 제가 뭐하러 사돈 집에 들어가요. 여기서 할 말 똑똑히 다 하고 갈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사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서 온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부인, 제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이웃들이 다 듣겠어요.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아야죠. 이 집 시어머니가 얼마나 지독하고 몹쓸 사람인지. 저는 창피함에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우리 지선이 그 댁에 시집가서 단 한 번도 불평한 적 없는 애예요. 그런 착한 애한테 어떻게 그런 모욕을 줄 수가 있으세요? 지선이가 불평 한 번 안 했다고요? 제 목소리가 어이없음에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럼요. 단 한 번도요. 그럼 제가 똑똑히 말씀드리죠. 그동안 지선이가 저희한테 뭘 어떻게 했는지, 우리 딸이 뭘 어쨌는데요? 사부인이 두 손을 허리에 척 얹으며 소리쳤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밥은 당연하게 얻어먹고 김장할 때는 콧배기도 안 비치다가 김치통만 쏙 가져갔습니다. 아니,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러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밥 해주고 김치 좀 나눠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다고요? 그럼요, 어머니가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시집살이 할 때는 더 심한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이성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부인께서는 시집살이 하면서 힘들게 사셨으니 지선이는 편하게 살면서 그 고통을 저한테 고스란히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고통? 지금 며느리 밥상 차려주는 걸 고통이라고 했어요? 사부인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고통이에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라고요. 세상에, 이 사람이 지금 돌았나? 사부인이 손가락으로 저를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동네 사람들, 다들 와서 이것 좀 보세요. 이 집 시어머니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사부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악을 썼습니다. 명절에 며느리한테 컵라면을 먹였대요. 그것도 달랑 컵라면만. 마침 옆집 아주머니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희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죠. 어머나, 저게 무슨 소리야. 옆집 아주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서둘러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이 다 이 모양이라니까. 며느리는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정작 해주는 건 쥐뿔도 없어요. 사부인은 그칠 줄 모르고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그만둬요. 우리 지선이 시집 잘못 보낸 거, 이 동네방네에 다 소문내고 말 테니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을 세게 닫았지만 사부인의 악에 바친 목소리는 문틈을 비집고 계속 들려왔습니다. 문 열어요. 어디서 도망을 가. 당장 나와서 사과하지 못해요? 저는 문 뒤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렸죠. 숨이 턱까지 차올라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사부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만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죠.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열이 펄펄 끓네. 괜찮아? 병원에 가자. 응? 아니야, 그냥 좀 쉬면 나을 거야. 남편은 말없이 부엌으로 가 물수건을 적셔와 제 이마에 얹어주고 밤새도록 제 곁을 지켰습니다. 물수건이 미지근해질 때마다 몇 번이고 다시 찬물에 적셔와 제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여보, 미안해. 제가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미안해. 내가 괜히 성민이 내쫓아서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당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사실 나는 당신이 나를 원망하는 줄 알았어. 원망? 내가 왜 당신을? 요새 맨날 밖으로만 돌았잖아.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당신을 피한 거야. 정말? 사실은 나도 다 알고 있었어. 남편이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민이가 우리한테 얼마나 버릇없이 구는지, 지선이가 또 얼마나 철없이 행동하는지 알고 있었어? 응, 다 보고 있었어. 하지만 애써 모른 척했지. 남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왜 모른 척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회사에서 죽으림을 다해 버티고 있잖아. 그게 마음에 걸려서 차마 모질게 대하지를 못했어. 남편이 제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설날에 컵라면 내놨을 때 솔직히 속으로는 엄청 시원했어.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 정말이야? 응. 당신 참 용기 있더라. 남편이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이게 뭐야? 한번 열어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 찍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죠. 자그마치 1,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이 돈이 다 뭐야? 당신 몰래 평생 조금씩 모은 내 비상금이야. 왜 이런 돈을? 당신 평생 나 만나서 고생만 한 게 너무 미안해서. 나중에 이거 보태서 당신 이름으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주고 싶었어. 남편의 눈가가 어느새 붉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 자식 눈치 보고 우리 인생 살자. 남편이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다정하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래, 여보. 저희 부부는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은 처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신기하게도 열이 싹 내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물 때문인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어디 가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 저는 망설임 없이 사부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발걸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죠. 사부인의 집 앞에 서서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성민이 엄마.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사부인은 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여긴 왜 왔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남편이 준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통장입니다. 제 남편이 평생을 모은 피 같은 돈이 들어있죠. 사부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통장을 힐끗 봤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사업이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부인 따님 어리광 받아줄 생각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성민이도 이제부터는 저희 도움 없이 독립시킬 겁니다. 이제부터는 각자의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제처럼 저희를 찾아와 괴롭히시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정식 대응할 겁니다. 법적으로요? 네. 명예훼손으로요. 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신 행동, 제가 똑똑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차갑게 몸을 돌렸습니다. 분명히 후회하실 거예요. 등 뒤에서 사부인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지선이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애예요. 한번 이렇게 돌아서면 다시는 안 돌아온다고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발걸음은 시장을 향하고 있었죠. 친구 영숙이의 과일 가게로요. 영숙아. 제가 영숙이를 불렀습니다. 어머나 순호가. 웬일이야. 근데 얼굴은 왜 그렇게 퉁퉁 부었어? 영숙이가 깜짝 놀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그것보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뭔데 그래? 지난번에 네가 나한테 한 제안 말이야. 나 받아들이려고. 정말로 할 거야? 응. 나 이제 반찬 가게 하고 싶어. 야, 김순옥. 정말 잘 생각했어. 영숙이가 제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시작할 건데? 할 수 있는 한 가장 빨리. 좋아. 그럼 당장 내일부터 준비하자. 영숙이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런 영숙이를 보며 따라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이것은 분명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제 인생의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과일 가게 한쪽 구석에 자그마한 테이블 하나가 놓였죠. 바로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열어줄 저의 작은 반찬 가게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호가 여기다 반찬 진열하면 아주 딱이겠다. 영숙이가 마른 행주로 테이블을 싹싹 닦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맙다, 영숙아.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 이 사람아. 우리 사이에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뭘? 저는 집에서 정성껏 만들어 온 반찬통들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장조림, 고소하게 볶아낸 멸치볶음, 파릇파릇한 시금치나물, 그리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콩자반까지 그렇게 4가지였어요. 와, 냄새 좀 봐. 이거 완전 밥도둑이겠는데? 영숙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게 정말 팔릴까?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맛있는데 안 팔리는 게 이상한 거지. 하지만 영숙이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첫날은 단 한 통의 반찬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영숙이의 과일만 한 아름사갈 뿐 구석에 놓인 제 반찬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저는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장사는 어떻게 됐어?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나도 못 팔았어. 에이,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나? 내일은 분명히 팔릴 테니 너무 기죽지 마, 응? 남편은 제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시장으로 향했죠. 아니, 순옥 씨 아니야? 이렇게 이른 시간에 웬일이야? 단골 정육점 사장님이 저를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제가 조그맣게 반찬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 아이고, 잘 됐네. 고기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만 해. 제일 좋은 놈으로 빼줄 테니.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저는 신선한 고기를 넉넉하게 샀습니다. 채소 가게에서는 흙냄새가 물씬 풍기는 가장 싱싱한 시금치를 골랐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곧장 부엌으로 가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는 핏물을 빼고 정성스럽게 손질해서 깊은 맛이 우러나도록 장조림을 끓였고, 시금치는 숨이 죽지 않게 살짝 데쳐서 고소한 참기름에 조물조물 무쳐냈어요. 이야, 온 집안에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 남편이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이것 좀 맛 좀 봐줘. 바로 이 맛이야. 이야, 이거 대박 나겠는데? 정말, 정말 맛있어? 그럼, 이 정도면 완판이야, 완판. 남편의 그 한마디에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얻고 가게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사람들은 제 반찬 앞을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바로 그때 한 아주머니가 제 테이블 앞에서 걸음을 딱 멈춰 섰습니다. 이거 직접 만드신 반찬이에요? 네, 아주머니. 오늘 아침에 막 만든 거예요. 얼만데요? 장조림은 5,000원이고 나물은 3,000원이에요. 그럼 장조림하고 시금치나물 하나씩만 줘봐요. 네, 금방 담아드릴게요. 저는 기쁨에 겨워 떨리는 손으로 반찬을 담아드렸습니다. 제 인생 첫 손님이었죠. 아주머니,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요, 맘만 있어봐요. 내가 맨날 올 테니. 아주머니가 반찬 봉지를 들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순호가 팔았다. 영숙이가 저보다 더 기뻐하며 엄지를 척 치켜 세웠습니다. 응, 나 드디어 팔았어. 저도 모르게 바보 같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끙끙거리며 무언가를 끌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자전거 뒤에 커다란 나무 상자를 달았더라고요. 여보, 이게 다 뭐야? 짜잔. 당신을 위한 내 특별 배달 수레지. 남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배달? 그럼 앞으로 주문 들어오면 이 박춘배가 직접 배달 나갈 거야. 수레 옆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춘배네 배달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때? 괜찮아? 응,
너무 고마워,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손님은 아주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에게 과일을 사러 왔던 사람들이 호기심에 제 반찬도 한두 개씩 사가기 시작한 거죠. 아줌마, 이 멸치볶음 맛있어요? 그럼요, 아가씨. 한번 맛보면 다른 집 멸치는 못 먹을걸요. 그래요? 그럼 한번 먹어볼까? 하나 주세요. 저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도 계속해서 개발했죠.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이 즐거웠습니다. 남편은 배달이 없는 시간에는 가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마늘을 까거나 팔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 당신은 좀 쉬어. 괜찮아. 나도 이렇게 같이 거들어야 마음이 편하지. 남편은 투박한 손으로 정성껏 마늘을 깠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주 오랜만에 함께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말이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젊은 여자 한 명이 가게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반찬 종류는 뭐가 있어요? 네, 오늘은 장조림, 멸치볶음, 그리고 나물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럼 그거 전부 다 주세요. 네, 전부 다요? 네, 하나씩 다 맛보고 싶어서요. 여자가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가씨.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자는 반찬 봉지를 들고 총총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 여자가 가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머, 또 오셨네요? 네, 반찬이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아이고, 고맙기도 해라. 저기, 실은 제가 블로거인데요. 음식 블로그를 운영하거든요. 블로그요? 네. 우리 동네 숨은 맛집을 소개하는 블로그요. 혹시 어머님 가게를 제 블로그에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여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누추한 곳을 뭐하러. 아니에요. 정말로요. 꼭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손맛 같았어요. 여자의 눈가가 어느새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럼 사진이라도 찍으시겠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는 신이 나서 가게 이곳저곳을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맛있어 보이게 반찬 사진도 여러 장 찍었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멋지게 글 써드릴게요. 여자는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영숙이가 핸드폰을 들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순호가, 이것 좀 봐. 대박이야. 뭔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니네 가게 지금 인터넷에 올라왔어. 영숙이가 제 눈앞에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발견한 진짜배기 할머니표 집밥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죠. 가게 사진과 먹음직스러운 반찬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글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여기 대체 어디예요? 당장 가보고 싶어요. 사진만 봐도 군침이 도네요. 할머니 손맛이라니 저도 빨리 맛보고 싶네요.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영숙이가 제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가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사장님, 여기 장조림 2인분이요. 저는 남은 거 그냥 다 주세요. 저는 정신없이 반찬을 담았습니다. 정말이지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남편은 쉴 새 없이 배달 수레를 끌고 동네를 누볐어요. 가게로 걸려오는 주문 전화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바로 배달 가능합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일했습니다.
어느덧 차가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칼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저희 가게 안은 사람들의 온기로 따뜻했죠. 저는 그날도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셨네. 정육점 사장님이 저를 부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고기가 들어왔는데 사장님 드리려고 따로 빼놨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요새 사장님 가게 때문에 우리 시장에 사람이 많아졌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죠. 채소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 순옥이 사장님.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한달음에 뛰어왔습니다. 오늘 시금치가 아주 좋은 게 들어왔는데 사장님 먼저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유, 괜찮기는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 가게 매출도 덩달아 올랐는걸요. 아주머니는 가장 싱싱한 시금치를 골라 제 장바구니에 담아주었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의 모든 상인이 이제 저를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이제 남편을 춘배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춘배 사장님, 오늘도 배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럼요. 요즘 아주 몸이 2개라도 모자랍니다. 남편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하는 모습은 참으로 늠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희는 가게 문을 닫고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어. 대단해. 저희는 막걸리 잔을 높이 들어 부딪혔습니다. 건배. 남편의 주름진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이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의 한가운데서 문득 잊고 있던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성민이 그리고 지선이. 그 아이들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 걸까? 뭘 그렇게 생각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파왔습니다. 가게는 나날이 번창하고 있었고 저희 부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향한 그리움은 겨울바람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죠. 저는 씁쓸한 마음을 달래려 막걸리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달콤할 줄 알았던 막걸리가 유난히 쓰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친구 영숙이가 신문지 한 장을 들고 헐레벌떡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순호가 시장 안에 조그만 빈 상가가 하나 나왔대. 작긴 해도 위치가 아주 기가 막혀. 영숙이가 손가락으로 신문의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상가 임대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너희도 이제 슬슬 독립할 때 됐잖아. 언제까지 내 가게 구석탱이에서 이렇게 장사할 거야? 영숙이의 그 말에 제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상가를 얻어.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네 남편이 통장 줬다며 그걸로 보증금 내면 딱이겠구먼. 그래도 정말 괜찮을까? 당연하지. 김순옥 사장님, 이제 제대로 한번 날개를 펼쳐봐야지. 저는 그날 저녁 남편과 조심스럽게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를 하나 얻는 건 어떨까? 영숙이가 시장 안에 괜찮은 자리가 하나 나왔다고 알려줬어. 남편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까짓것 한번 해보자고. 다음 날 저희 부부는 곧장 그 상가를 보러 갔습니다. 안쪽에는 아담한 주방도 있었고 손님들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바로 여기야.
제가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그래, 여기가 딱 좋겠네. 남편도 만족스러운 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 저희는 드디어 상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걸 새로운 간판도 맞췄죠. 순옥이네. 크고 선명한 글씨가 박힌 간판이었습니다. 와, 여보. 정말 멋있다. 남편이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저희는 가게 안을 하나하나 정성껏 꾸몄습니다. 주방에는 번쩍이는 새 기구들을 들여놓았고, 홀에는 아담한 테이블 3개도 놓았죠. 이제 손님들이 여기 앉아서 편하게 밥도 먹고 갈 수 있겠네. 남편은 그동안 정들었던 배달 자전거를 처분하고 대신 번쩍이는 중고 오토바이를 한 대 사왔습니다. 니야, 이제 배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겠는걸.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오토바이를 연신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늘어난 일손을 감당하기 위해 처음으로 직원도 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설거지와 청소 같은 꾸준한 일을 도맡아 주셨습니다. 드디어 순옥이네가 정식으로 문을 여는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구수한 된장찌개를 한 솥 가득 끓였습니다. 진한 멸치 육수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죠. 이야, 이게 무슨 냄새야? 엄청 구수하네. 지나가던 한 손님이 냄새에 이끌려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뭐 하는 집이에요? 맛있는 반찬이랑 따뜻한 집밥 하는 곳이에요. 그래요? 그럼 나 된장찌개 한 그릇만 줘봐요. 네, 금방 차려드릴게요. 저는 정성을 다해 끓인 따끈한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담았습니다. 갓 지은 쌀밥과 맛깔스러운 밑반찬도 함께 내놓았죠. 이야, 이거 진짜 맛있네. 꼭 우리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이야. 손님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엄지를 척 치켜 세웠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손님. 네, 사장님. 단골 될 것 같네요. 그 손님을 시작으로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5월의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장을 보기 위해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죠. 바로 제 아들 성민이었습니다. 성민이는 저희 가게 앞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우두커니 서서 가게 안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어찌나 수척해졌는지 예전에 건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훨씬 야윈 모습이었어요. 성민아.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이름을 차마 부르지 못하고 삼켰습니다. 바로 그때 성민이가 무언가에 이끌린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자 성민이는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좁은 골목 안으로 사라져버렸죠. 성민아, 아들. 저도 모르게 아들의 이름을 외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성민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성민이 봤어. 뭐라고? 어디서? 우리 가게 앞에서 멀찍이 서서 가게를 보고 있더라.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는 해봤어? 아니, 나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도망가 버렸어.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또다시 성민이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가게 주변을 서성거리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성민이의 그 뒷모습에는 깊은 후회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게는 나날이 번창하고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 성공하고 있었죠. 하지만 성민이가 없는 이 행복은 어딘가 한 구석이 텅 빈 불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기자라는 사람이 저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지역신문 기자입니다. 혹시 잠시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희를요? 저희 같은 사람을 뭐하러? 에이, 사장님 요즘 이 시장에서 소문이 자자하시잖아요. 60대 부부가 맨손으로 시작해서 대박낸 반찬 가게라고요. 아, 네. 저는 얼떨결에 기자의 질문에 조심스럽게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가게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작년 설날이요. 컵라면 4개로 모든 게 시작됐죠. 컵라면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기자에게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 이야기가 실린 신문이 나왔습니다. 황혼의 비로소 피어난 꿈, 시장 반찬 가게, 노부부의 눈물과 성공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죠. 가게 앞에서 남편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저희의 사진도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와, 순옥이 성공했네. 신문에도 나오고. 영숙이가 신문을 들고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한 면을 다 장식했잖아. 최고다, 최고. 신문에 실린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제가 신문에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신문이 나간 뒤로 가게에는 손님들이 더욱 많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신문 보고 일부러 찾아왔어요. 저도요. 정말 대단하세요. 가게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맞은편 가게 빈터가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망치질 소리와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여보, 저긴 무슨 공사를 저렇게 요란하게 한대? 남편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글쎄, 며칠 전부터 뚝딱거리는 것 같던데 뭐가 들어오려나 보네. 그리고 며칠 뒤 길고 시끄럽던 공사가 드디어 끝난 후 번쩍이는 새간판이 걸렸죠. 프레시 반찬 마켓.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게였습니다. 허, 저런 게 들어오다니.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로 문을 연가게 하는 눈이 부실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새하얀 타일 바닥에 병원처럼 밝은 조명이 쉴 새 없이 번쩍였죠. 비좁고 낡은 저희 가게와는 도무지 비교가 되질 않았습니다. 오픈 기념 파격 할인. 오늘 단 하루 모든 반찬 20% 할인합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직원이 목청껏 외치며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시장을 오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순식간에 그 가게로 전부 몰려갔습니다. 어머, 저기 오늘만 20%나 싸게 판대. 정말? 그럼 오늘 반찬은 저기서 사야겠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그날부터 저희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텅 빈 테이블이 더 많았고 저녁이 되면 팔리지 않은 반찬들이 수북하게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는데 말이죠. 사장님, 요새 손님이 너무 많이 줄었네요. 큰일이에요. 저희 가게에서 일해주시던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애써 쓴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도 이게 다 뭐야? 이렇게 많이 남아서 어떡한데? 남편이 팔리지 않은 반찬들을 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러게, 내일은 또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제 입에서는 한숨만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전봇대에 직접 만든 전단지를 붙이며
가게를 홍보했죠. 순옥이네 반찬 가게. 맛 하나는 끝내줍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선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깨끗하고 더 저렴한 새 프랜차이즈 가게로만 향했죠. 괜찮아. 우리는 맛으로 승부하면 돼.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전보다 몇 배는 더 정성을 쏟아 반찬을 만들었고 잠을 줄여가며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들만 골라왔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게 매출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쳤죠.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함께 일하던 아주머니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당분간만 좀 쉬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머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요새 가게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요. 아주머니 월급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네요.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죄책감에 심하게 떨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애써 담담한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주머니.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이야말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주머니는 그렇게 자신의 짐을 챙겨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제 이 가게는 남편과 저 단둘이서 꾸려나가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지쳐 보였죠. 여보, 당신 괜찮아? 제가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응, 나야 괜찮지.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어느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커다란 냄비를 들어 옮기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남편이 냄비를 떨어뜨리며 가슴을 움켜쥔 채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저는 미친 듯이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 안으로 옮겨졌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저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남편을 응급실 안으로 급하게 데려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박춘배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제가 아내예요. 우리 남편 괜찮은 건가요? 협심증 발작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군요. 심각한 건가요? 앞으로 당분간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최소 2~3달은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2~3달이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쭉 풀렸습니다. 지금은 약물 치료로 안정을 되찾으셨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무리하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차가운 침대 위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미안해, 여보. 남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보같이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뭐가 미안해. 우리 가게는 어떻게? 가게 걱정은 하지 마. 지금은 당신 건강이 먼저야. 저는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가게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의 병원비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저를 덮쳐오는 것만 같았죠. 저는 결국 가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휴업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가게의 유리문에 붙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다행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가게는 정말 괜찮은 거야?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 다 괜찮으니까 당신은 몸조리나 잘해. 저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가게는 굳게 닫혀 있었고 맞은편 프랜차이즈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밀린 우편물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을 열려던 순간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가게의 커다란 유리창에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저희가 기다릴게요. 순옥인의 장조림 없으면 우리 아들이 밥을 안 먹어요. 얼른 돌아오세요. 프랜차이즈 반찬은 사장님 반찬 맛 절대 못 따라와요. 사장님 반찬이 최고예요. 그것은 저희 가게를 찾아주셨던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손님들이 저희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반찬만 팔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얻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두세 달은 더 쉬어야만 하는데 과연 제 혼자의 힘으로 이 가게를 다시 열 수 있을까요? 어깨 위로 천근만근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평생의 꿈이었던 이 가게를 이대로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결국 답답한 마음에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가운 복도를 정처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실 문 앞에 누군가 서성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낯익었습니다. 바로 제 하나뿐인 아들, 성민이었습니다. 성민아. 제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성민이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얼굴이었죠. 엄마. 성민이의 목소리 또한 저처럼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협심증이래. 두세 달 쉬어야 한대.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저 때문에 아버지가. 성민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서 들어가 봐.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저는 말없이 병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민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에 아버지는 감고 있던 눈을 힘들게 떴습니다. 우리 아들 왔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성민이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아버지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죠. 괜찮다, 아들. 괜찮아. 남편은 앙상하게 마른 손을 들어 아들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성민이는 어린아이처럼 한참 동안 소리내어 울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조용히 병실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며느리 지선이었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지선이는 저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선이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그만하고 어서 네 아버님께 가봐. 지선이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죠.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괜찮다, 얘야. 이렇게 다들 와주었으니 나는 괜찮아. 남편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희 네 식구는 병실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병실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죠. 며칠 뒤 남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곧 퇴원해도 좋다고 하셨죠. 그날 저녁 성민이가 저를 복도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 이거 좀 받아주세요. 성민이는 제게 하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돈이에요. 돈? 무슨 돈? 저희 살던 집을 줄여서 이사 갔어요. 그리고 제가 퇴근하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좀 했고요. 뭐라고? 네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저는 너무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병원비랑 가게 다시 여실 때 운영 자금으로 보태 쓰세요. 아니야. 이건 너희가 힘들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받아? 너희 생활하는데 보태 쓰렴. 저는 극구 사양하며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엄마, 제발 받아주세요.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저희가 부모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성민이의 눈에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민아, 엄마 아빠한테 너무 못된 짓만 했어요. 이제라도 사람 구실 좀 하면서 살고 싶어요. 괜찮아.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야지. 엄마, 제발이요. 이거라도 받지 않으시면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민이는 제 손에 억지로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봉투를 받아들었고 더 이상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죠. 11월 중순, 드디어 남편이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가게 문 다시 열어야지?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직은 더 푹 쉬어야 해. 아니야. 나 이제 괜찮아. 하루 종일 카운터에 앉아서 손님들하고 이야기나 나누지 뭐.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용기를 냈습니다. 가게 유리창을 가득 메웠던 손님들의 따뜻한 응원의 포스트잇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들 성민이가 건네준 묵직한 돈 봉투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새로운 안내문을 붙였죠. 순옥이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문 엽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손님들이 하나둘씩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몸은 이제 괜찮으세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사장님 없는 동안 입맛 없어서 혼났어요. 다시는 아프지 마세요. 손님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카운터 의자에 앉아 손님들과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었죠. 아이고, 사장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럼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성민이가 가게로 곧장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이구, 우리 아들. 어서 와라. 퇴근하고 바로 왔어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가 배달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너도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엄마. 이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성민이는 익숙하게 배달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성민이는 웬 노트북을 한 대 들고 와서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엄마,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이게 다 뭐니? 제가 우리 가게 온라인 주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화면에는 저희 가게의 정겨운 사진과 먹음직스러운 반찬 메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주문을 받을 수 있어요. 제 전공이 원래 마케팅이잖아요. 그런 걸로 정말 주문이 들어온단 말이니? 당연하죠, 엄마. 요즘은 다 이렇게 장사해요. 성민이는 신이 나서 제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습니다. 순옥이네 진짜 집밥.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받아보세요라고 광고 문구도 멋지게 넣어봤어요. 이야, 우리 아들 대단한데. 카운터에 앉아있던 남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걸 SNS에도 쫙 뿌려서 동네에 널리 홍보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성민이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지선이도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어서 오너라.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 뭔데 그러니? 사실은 저 다니던 회사 그만뒀어요. 뭐라고?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둬?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 가게 일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안 된다. 너는 네 앞가림을 해야지. 어떻게 이런 꾸준히 일을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제가 정말로 하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에요. 지선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어요. 이제라도 어머님께 제대로 인생을 배우고 싶어요. 지선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선아, 어머님, 제발 저한테도 기회를 한번 주세요. 네. 저는 그런 지선이를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 지선이는 제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12월이 되자 거리에는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저희 가게에 첫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엄마, 주문 들어왔어요. 성민이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진짜로 주문이 들어왔다고? 네. 돼지고기 장조림 5개에 멸치볶음 3개요. 세상에 대박이다. 저는 기쁨에 겨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쉴 새 없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지선이는 누구보다 아침 일찍 가게에 출근해서 주문을 확인하고 정성껏 반찬을 포장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포장하면 되는 거 맞아요? 응, 아주 잘했다. 꼼꼼하게 잘했네. 휴, 다행이다. 지선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죠. 하지만 지선이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열심히 배우려 했어요. 어머님, 맛이 좀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간이 아주 딱 맞네. 솜씨가 많이 늘었어. 정말요? 헤헤. 지선이는 칭찬 한마디에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민이는 퇴근 후 밤늦게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다녔습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맛있는 반찬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또 이용해 주세요. 솔직한 피드백도 꼭 부탁드립니다. 성민이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반찬이 정말 너무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신 것 같아요. 배송도 빠르고
사장님, 아드님도 너무 친절하시네요. 다음에도 꼭 주문할게요. 성민이는 손님들의 칭찬을 하나하나 메모지에 적어와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아이고, 정말 고맙다, 아들아. 내일은 신메뉴도 개발해서 온라인에 한번 올려볼게요. 성민이는 지친 기색도 없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가게 카운터에 앉아 손님들과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었죠. 사장님, 요새 얼굴이 아주 환해지셨어요. 그럼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아드님이 그렇게 든든하게 도와주시니 얼마나 좋으세요. 허허, 말도 마십시오. 요즘 우리 아들 보는 맛에 삽니다.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그런 저희 가족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일하시니 정말 보기 좋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은편 프랜차이즈 가게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가게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아주 특별한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온 가족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진짜 손맛이었죠. 저희 가게를 떠났던 손님들도 하나둘씩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사람 손맛은 기계를 절대 따라올 수가 없네요. 여기가 바로 진짜 집밥 맛집이에요. 손님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함께 힘을 모아 절체절명의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저희 네 식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죠. 네 식구는 가게의 작은 테이블에 옹기종기 둘러앉았습니다. 지선이가 직접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를 뚝배기째로 들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끓여봤어요. 어머님께 배운 대로 했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어디 내가 한번 맛을 볼까?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맛있는데? 정말요, 어머님? 그럼 아주 간도 딱 맞고 깊은 맛이 나네. 청출어람이야. 지선이는 제 칭찬에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그때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저희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난 일을 뭘 또 새삼스럽게. 지선이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설날 아침에 컵라면을 내오셨을 때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고 서운했어요. 그랬을 테지.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뻔뻔하게 굴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지선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특히 저희 친정엄마가 어머님을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차마 두 분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왜 아이들이 저희에게 연락 한 통 하지 못했는지를 말이죠. 남편이 그런 며느리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다 지나간 일이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저는 그런 성민이와 지선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선이가 주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응? 무슨 말인데? 저희 어쩌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지선이가 살며시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직 병원에 가본 건 아니라 확실하진 않지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세상에, 지선아. 저는 저도 모르게 지선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기쁨의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축하한다. 정말 잘 됐다. 남편도 한박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최고의 선물이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선이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저희는 그날 밤 늦게까지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밤이었죠. 그로부터 다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와 남편은 가게를 성민이 내외에게 물려주기로 했어요. 이제 이 가게는 너희가 맡아서 하렴. 네. 엄마, 아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괜찮고 말고. 우리도 이제 쉴 때가 됐지. 남편이 허허 웃으며 성민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성민이와 지선이는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가게를 훨씬 더 크게 키워냈어요. 어느새 순옥이네 2호점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금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어요. 성민이가 전화를 통해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아이고, 우리 아들 대단하네. 이게 다 엄마 덕분이죠. 엄마 손맛을 다들 알아주는 거라고요. 무슨 소리야. 다 너희가 열심히 한 덕이지. 저는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가게를 가보니 맛있는 반찬을 사려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 제 눈에 한쪽 벽면에 걸린 액자가 들어왔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액자 안에는 컵라면 4개가 나란히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2023년 설날. 저는 그 글씨를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지선이가 3살 된 손주를 안고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님, 뭐 보세요? 아니, 그냥 저 사진 보고 있었어. 어머님, 저는 저 사진 볼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 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잘못을 했었는지 잊지 않으려고요. 절대 교만하지 말고 지금 이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매일 다짐하게 돼요. 지선이가 어느새 훌쩍 자라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아주 잘 생각했다. 우리 며느리. 맞아요. 그 컵라면은 저희 가족에게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게 해준 전환점이었죠. 저희 가족에게 세상 가장 값진 선물이었어요. 그때 가게 밖에서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푸릉. 성민이가 배달을 가기 위해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여보, 나 다녀올게. 응, 운전 조심해서 다녀와요. 지선이는 가게 밖으로 나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평화로운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남편이 제게로 다가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여보, 행복해? 응, 나 지금 정말 행복해. 저는 남편의 손을 마주 꼭 잡았습니다. 인생의 최고 맛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때로는 보잘것없는 컵라면 4개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희 가족은 그렇게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느새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인생입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행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컵라면 4개로 시작된 저희 가족의 이야기.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